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제가 약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혹시 보이세요? 제가 입고 있는 이 가운에 명예의사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런 좀 특이한 가운을 입고 있어요. 제가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의 기부자 모임에 들어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 저에게 이런 명예의사로 이렇게 직함을 주시고 이 가운을 저한테 직접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운을 입어서 오늘 기념으로 여러분들 앞에 한번 선을 보이려고 제가 입어보았습니다. 저는 약사고 의사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뭔가 제 영역에서 열심히 했더니 이런 명예로운 옷도 한번 입어보네요. 오늘 제 이야기를 좀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경청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실전에서 정말 약국이라는 그 작은 그 공간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 곁에 열심히 제가 그 귀로 듣고 또 연구하고 이렇게 했더니 의사도 아니지만 명예의사라는 이런 직함을 얻기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때로는 어떤 의사분들이 들었을 때 요 앞번에 어떤 그 한의사라고 하시는 분이 댓글에 그런 말씀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조금 부끄럽기도 했어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제가 말하는 것, 콩팥에 대한 저희 이야기에 좀 전문성이 떨어져서 실망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조금 부끄럽기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약사로서 콩팥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가 없고요. 제가 이렇게 그 콩팥 치료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된 그런 모든 배경은요, 오로지 약국에 오는 손님들이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어거지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억지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제가 배운 모든 지식은 현장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그런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하신 그런 의사분들이 들으면 좀 그렇죠.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게 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해하시고요. 그 전문적인 분들이 내놓지 못하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치료법을 제가 임상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차원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가운을 입은 것도 오늘 하루만으로 제가 1회로 그치려고 해요. 저한테는 약사 가운이 맞지 의사 가운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백뇨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콩팥이 나빠지면 제일 이렇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또 단백뇨이기도 하고요. 단백뇨는 특이하게 콩팥 기능, 검사상으로 콩팥 기능은 정상인데도 단백뇨만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단백뇨라는 것을 명칭을 한번 풀어보면 소변에 단백질이 나온다라는 뜻이잖아요. 단백질은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몸의 영양소잖아요. 우리가 외부에서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만 되는 그런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이 단백질을 소변으로 내보낼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정상이라면 소변은 우리 몸에서 배설물이잖아요. 소변이나 대변은 배설물인데 땀도 마찬가지고 이런 배설물로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영양물질이 빠져나간다. 이것은 몸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영양물질도 어떤 게 있어요? 포도당 같은 거 있잖아요. 포도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간다. 그게 당뇨병이잖아요. 당뇨병. 당뇨는요, 혈당, 우리가 혈당 체크하잖아요. 혈당, 피 속의 혈당이 한 170, 180이 될 때까지는 100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170, 180, 식후에 혈당이 정상인들도 100이 좀 넘어갈 수는 있는데 150이 넘어서 180이 된다면 그거는 엄연한 당뇨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이 정교해가지고요. 혈당이 한 170, 180 될 때까지도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높아지게 되면 이제 너무 농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콩팥에서 다 그걸 걸러내지를 못하고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당뇨가 되는 거예요. 소변에 당이 있다고, 당뇨. 반대로 좀 다르게 소변에 단백질이 있다. 우리가 흔하게 그 단백뇨의 증상을 말할 때 거품뇨를 말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거품이 나지 않는 단백뇨도 있다고 해요. 그 단백질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느냐에 따라서 아마 모양이 다를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소변을 봤는데 거품이 있어요. 걱정하시는데요. 그 거품이 소변을 보고 나서 좀 지속되어야 거품뇨라고 할 수 있어요.
소변을 보고 나서 한 2, 3분 안에 없어지는 거품은 거품뇨라고 하지 않거든요. 하여튼 이 거품뇨라는 것이 그나마 단백뇨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제일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단백뇨의 원인이 뭐냐?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뭐 사구체 염증. 콩팥은 수많은 사구체라고 하는 그 작은 혈관 덩어리, 모세혈관 꽈리 같은 덩어리가 모여서 그게 콩팥이 된 거거든요. 그 꽈리들을 통해서 피가 걸러지고요. 그 피 속에 있는 노폐물 이런 것들이 이제 빠져나와 가지고 그것이 모여서 소변으로 우리가 배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구체라고 하는 이 혈관 덩어리에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사구체염이라고 하는데요. 사구체성 신염, 사구체 염증이 생겨서 그걸로 콩팥 염증이 되었다라고 보는 게 있는데, 이런 염증이 또 대표적인 단백뇨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혈압이 너무 높거나 고혈압이면 혈관이 상해요.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콩팥이 미세혈관 조직의 덩어리잖아요. 혈압이 높으면 관이 상하죠. 그 중에서도 힘이 좀 부족한 미세혈관이 또 상하기 쉽지 않겠어요? 우리 뇌에도 미세혈관이 많잖아요. 이 미세혈관이 혈압이 높았을 때 터지면 그것이 이제 뇌출혈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풍이잖아요. 콩팥이 혈압이 높으면 망가지게 되어 있는데요. 콩팥은 혈압이 높아도 망가지지만 혈압이 너무 낮아도 망가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혈압으로 인해서 뭐 중풍이 올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고혈압 약을 뭐 세게 먹어가지고 정상 혈압 120보다 더 낮게 뭐 100이나 혹은 어쩔 때 90이 나와도 혈압약을 줄이지를 못하시고 그대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혈압이 지나치게 낮으면 콩팥이 망가질 수 있어요. 큰일 나요. 그렇게 제가 얘기하거든요. 하여튼 이 혈압이 단백뇨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 중에 특히 이제 단백뇨라고 하면 고혈압이 그 원인이 되죠. 그래서 단백뇨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쓰는 약 중에 고혈압 약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요, 안타깝게도 단백뇨를 딱 치료하는 명확한 약이 현재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치료약이 없어요. 그래서 좀 둘러서 이제 다른 약을 이렇게 원용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혈압약이거든요. 혈압약 중에서도 단백뇨에 특별히 효과가 있는 혈압약 종류가 따로 있어요. 그거를 쓰는데 그것도 그냥 이렇게 정식 단백뇨 치료제는 아니기 때문에 먹을 때 뿐이고요. 또 제가 본 환자들 중에서는 혈압이 평소에 자기 혈압이 정상이거나 약간 낮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단백뇨가 나올 때 그 약을 쓸 수가 없겠죠. 억지로 이제 그 약을 써서 혈압이 너무 낮아가지고 삶의 질이 어지럽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제가 봐도 또 혈압을 너무 낮추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 단백뇨 또 다른 원인으로 중요하게 잡는 게 당뇨병. 당뇨가 있으면 우리 몸의 구석구석이 다 소리 없이 망가지는데요. 그 중에 또 가장 무서운 그렇죠.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가 콩팥이 망가지는 신장 질환이 합병증으로 올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면 말 그대로 피 속이 이제 피가 끈적끈적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사구체를 통과하게 되면, 콩팥 안에 사구체를 통과하게 되면 사구체를 많이 망가지게 하죠. 그래가지고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당뇨병이었다가 나중에 단백뇨, 그 다음에 이제 콩팥까지 다 망가지는, 그래서 콩팥을 이식해야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단백뇨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단백뇨에서 가장 무서운 한 가지 질환을 제가 빠뜨렸는데, 원인 질환을, 그것이 자가 면역 질환으로 단백뇨가 생기는 거예요.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 인해서 단백뇨가 생기는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또 그냥 쉽게 우리가 말했을 때는요,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너무 심하게 과로를, 그리고 탈수 증상이 와서 물을 못 먹고 목마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 몸속이 그냥 가뭄이 난 거예요. 극심한 갈증으로, 너무 땀을 많이 흘렸거나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탈수에, 과로에 이런 것이 겹쳤을 때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올 수 있어요. 콩팥이 망가졌다, 단백뇨가 왔다 이러면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라,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 이것이 제일 1번 치료법이에요. 안정, 휴식과 안정이 되는 거죠. 이것은 그 모든 질병에 다 공통 분모 아니겠어요? 심하게 감기가 왔거나 어떤 몸에 만성염증이 생겨도 충분한 휴식과, 그렇죠, 수면과 수분 섭취와 안정과 이런 것은 다 늘 통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단백뇨에도 이런 것이 적용이 되죠. 제가 이제 단백뇨 환자들을 만났을 때 제가 단백뇨를 치료하는 방법, 제가 치료한다라기보다는요, 사실 생기산을 먹고 단백뇨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그 임상 사례를 취합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단백뇨가 없어질 수 있어요 하고 이렇게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건데요. 단백뇨 치료가 상당히 잘 돼요. 저희 약국에 오시는 분들은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 인해서 단백뇨가 생기는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제가 하는 생기산이나 비타민 요법을 해도 1년 이상 시간이 걸리고요. 가는 과정도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되기는 해요. 되기는 해요. 이 자가 면역 질환으로 생기는 단백뇨는 엄청나게 수치도 몇 천씩 나오더라고요. 숫자로 나오는 단백뇨 측정 단위가 있거든요.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3,000 이러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1,000에서 3,000 사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분들도 생기산이랑 비타민 요법을 했을 때 상당히 경과가 좋았고요.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이 계단식으로 쭉 좋아지기만 한다 이게 아니에요. 좋아졌다가 또 뒷걸음질 쳐요. 나빠졌다가 또 좋아졌다가 또 뒷걸음질 쳤다가 이렇게 가면서 좀 사람을 많이 힘들게 하는 부분은 있었어요. 분명히 좋아지기는 하는 거고 천천히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백뇨가 좋아지는 것도 결국은 콩팥이 좋아지는 것, 어떤 다른 협심증이나 이런 게 좋아지는 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혈관이 좋아진다라는 것. 그러니까 혈관병으로 인한 것 중에 하나가 단백뇨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왜 혈관병이냐? 콩팥이 혈관이니까요. 콩팥이. 단백뇨가 생기는 상당 부분의 원인이 콩팥 안에 있는 사구체에 이상이 생긴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부분에 이상이 생겨서 오는 것도요, 결국은 뭉뚱거려서 우리가 염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생기산이 염증 치료제라는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도 있잖아요. 류마티스성 관절염, 이것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사실상 치료법이 없는 건데요. 이것도 생기산으로 치료가 잘 되는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단백뇨도요, 넓은 의미의 염증이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게 왜 생기산으로 치료가 되느냐? 혈관이 좋아지고 혈관의 탄력성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만성 염증을 치료하는 작용이 생기산에 있기 때문에 생기산으로 단백뇨가 치료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돼요. 단백뇨를 예방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충분한 휴식, 그리고 그렇죠. 수분을 잘 섭취하는 거고 너무 과로를 피하는 것, 이런 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혈관을 좋게 하고 혈관의 탄력성을 올리는 가장 필수 물질이 비타민 C잖아요. 여러분, 생기산은 누구나 다, 아무나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약은 아니지만 또 평생 먹을 수도 없고 먹을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비타민 C는요, 누구나 다 먹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먹어야 하고 먹기만 하면 너무나 많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명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약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영양소니까. 근데 비타민 C를 어떤 식품처럼 섭취하지 않고 그것을 약처럼 섭취를 한다라고 볼 때는 하루에 최소한 6,000ml 이상을 먹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요. 결석이 생겨서 비타민 C 도저히 못 먹는다. 결석,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먹으면 결석 생기지 않는다고 제가 권장은 하거든요. 비타민 B랑 마그네슘을 같이 먹으면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먹어도 이미 몸속에 있었던 돌도 녹아서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자기는 불안하다 이렇게 싶으면 할 수 없어요. 그냥 생기산만 먹어야죠. 비싼 생기산만. 비타민 C에 비해서는 생기산이 비싸니까요. 하여튼 여러분, 비타민 C를 하루에 6,000ml 이상 먹는 거 꼭 생각하시고요. 평소에 나는
방광염이 잘 생겨, 오줌 소태라고 말하는 방광염이 잘 생겨, 아니면 뭐 소변을 봤는데 보고 나서도 금방 또 봐야 될 것 같고 덜 본 것 같고 뭐 이런 그 방광 요도가 과민해서 생기는 모든 증상에도 다 비타민C가 필수인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비타민C를 이렇게 고용량으로 먹을 때는 그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비타민 B는 똑같이 비타민C도 고용량이니까 B도 고용량 B100으로 맞춰서 복용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마그네슘도 웬만하면 하루에 한 알 꼭 같이 섭취해 주시라는 것, 그거 제가 오늘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